저, 민호예요. 아버지, 어머니, 정호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고 미숙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죽은 척 해야만 했어요. 1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호야.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와서.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여겨졌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부모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위장해야만 했던 한 청년의 10년간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그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 정미식당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박미숙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돼지뼈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59이 된 미숙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미숙은 자꾸만 식당 한쪽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여보, 또 그 자리 보고 계세요?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2살이 된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때는 건장했던 어깨가 이제는 많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 대부분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국물 농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미숙이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10년 전 아들 민호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가 끓여준 국밥을 먹곤 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또래보다 야윈 몸집에 항상 조심스럽게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곤 했죠. 엄마, 오늘 국밥도 정말 맛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민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에 가끔 멍 자국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민호가 학교 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을 때부터 말이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미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국밥을 퍼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들고 나가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바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호라는 연결고리를 잃은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정말 맛있네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끓인 국밥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부는 설거지를 하며 서로 말없이 일했습니다. 정호가 그릇을 닦고 미숙이 그것을 헹궜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온 무언의 협력이었죠. 여보.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 못 이루시죠? 저도. 똑같아요.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민호 제사날만 되면 잠 못 이루잖아요. 나도 그래요.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민호의 제사일까지는 한 달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다가오면 부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숙이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든 거예요. 그 애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두 사람은 잠깐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놓인 민호의 의자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민호가 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는 그때 왜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아들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문을 잠그고 미숙은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정호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누구도 앉지 않은 그 자리가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부부는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그 끔찍한 소식, 민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혼자 남겨진 빈 집의 적막함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손님들을 위한 준비는 멈출 수 없었죠. 돼지뼈를 우려내는 동안 자꾸만 이상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민호가 돌아와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미숙이 국물을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호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주방에는 미숙 혼자만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정호가 내려와 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것 같아서 더욱 조심스러웠죠. 첫 손님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8시 반쯤 되어서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죠.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할아버지는 평소 자리가 아닌 다른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민호가 앉던 자리 근처였죠. 미숙이 국밥을 가져다 드리면서 문득 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그 자리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식당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호와 미숙은 각자 할 일을 찾아 바쁘게 움직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고 정호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손님들과는 다른 조심스럽고 느린 걸음이었죠. 정호가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야윈 체격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이 보였고 눈빛이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고생을 한 사람처럼 말이죠.
정호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체격, 걸음걸이, 심지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까지도 말이죠. 어서 오세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길을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빈 의자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미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죠. 젊은 남자는 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10년 전 민호가 항상 앉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예요. 정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젊은 남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아버지, 어머니, 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정호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혹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젊은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너냐?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지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 민호 맞아요. 그 순간 미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죠. 정호가 급히 일어나 미숙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리 민호야?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와서. 정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장례식도 치렀고 유품도 정리했는데 어떻게 민호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너는. 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씀하기 힘든 이야기가 많아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민호가 맞아요.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호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야. 미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에 민호가 앉아 있었고 부모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민호와 젊은 시절의 부모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민호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호와 미숙은 그 사진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아들 민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민호는 부모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것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죠. 정호와 미숙은 숨을 죽이며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곳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알고 계시죠?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경찰서에서 들은 소식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민호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죽은 척 해야만 했어요. 무슨 말이야, 민호야?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학교에서 또 일진들에게 맞았어요. 박성준, 김태욱, 이준석. 이 세 명이 저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정호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그 이름들을 들으니 10년 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화장실에서 저를 둘러싸고 때리고 있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성준이가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민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해야 했거든요. 성준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미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네, 성준이가 죽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욱이와 준석이가 갑자기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정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성준이 머리를 벽에 부딪힌 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생긴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욱이와 준석이는 제가 성준이를 밀어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민호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CCTV도 없는 화장실이었고 목격자는 그 둘뿐이었어요. 미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가 억울하게. 경찰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욱이와 준석이는 계속 저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민호가 성준이를 죽였다. 우리는 말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했죠.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놈들이.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부모들이었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욱이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준석이 아버지는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어요. 덮는다고? 미숙이 되물었습니다. 저를 살인범으로 만들기엔 증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저를 피해자로 만들기도 애매했죠.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저를 자살한 것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식당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와 미숙은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도 그들 편이었어요.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계속 버티면 살인범이 된다. 하지만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난다고요. 그래서 너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망쳤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척하고 몰래 도망쳤어요. 옷과 신발만 남겨두고요. 미숙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고생을. 다음 날 신문에는 왕따에 시달리던 고등학생 자살이라고 났어요. 민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죽었다고 믿었죠. 아버지, 어머니도. 정우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런 더러운 놈들이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다니. 저는 몸을 숨기고 서울을 떠났어요. 민호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가짜 신분으로 일하면서 살았어요.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없애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10년 동안 그렇게. 미숙이 흐느꼈습니다. 매일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제사날이 되면 분명히 저를 위해 제사를 지내실 텐데 죄송하고 그리웠어요. 정우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었어요.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고. 누구한테 들었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공장 근처에 와요. 그때 우연히 들었어요. 정미식당 사장님 부부가 아들을 잃고 힘들어 하신다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부모님을 속이고 살 수 없다고요. 정우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슬픔과 그리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서 혼자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민호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욱이는 지금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준석이는 부동산 업체 사장이 되었고요. 제대로 잘 살고 있다는 소리네. 정우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죠.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까.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위험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너를 보면. 알고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정우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함께 할게. 이번에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식당 안에는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 따뜻함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민호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미숙이 민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우자. 민호는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10년 만에 진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태욱과 준석이 자신의 귀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호가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모와 아들은 10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정우와 미숙도 아들이 다시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했죠. 그날 오전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연 정우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평소와 다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정우가 인사했습니다. 아, 국밥 하나 주세요. 남성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주방에 숨어 있었지만 문틈으로 그 남성을 관찰했습니다.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김태욱의 아버지였죠. 국밥을 받은 남성은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돈을 내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벌써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요. 오후 2시쯤 식당이 한산해졌을 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민호 맞나?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오래간만이네. 김태욱이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그 목소리였습니다. 뭘 원해요?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만나자. 오늘 저녁 7시 한강공원 잠실대교 아래. 혼자 와. 거절하면요? 너도 알겠지만 지금 내 입장이 어떤지. 국회의원 비서라는 게 생각보다 힘이 세거든. 태욱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조용히 해결하자는 거지. 안 그러면 내 부모님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민호의 혈관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부모님을 건드리지 마. 그럼 나와. 7시까지. 태욱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호와 미숙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무슨 전화였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할 수 없이 전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놈이 감히. 내가 함께 가겠다. 안 돼요, 아버지. 위험해요. 민호가 만류했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차 한 대가 보였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성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민호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속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민호는 약속 장소를 찾았습니다. 잠실대교 아래 벤치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살이 찌고 머리가 반백이 된 김태욱이었습니다. 왔구나. 태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뭘 원해요? 민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앉아. 오래간만인데 인사부터 하자. 인사할 사이 아니죠. 태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성격이 더럽네. 그래서 맞았던 거야. 민호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좋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태욱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얼마인지 알아? 관심 없어요. 5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태욱이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줄 수도 있어. 대가는 뭔데요? 간단해. 다시 사라져. 죽은 채로 살아가. 그럼 우리 모두 편해지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태욱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생각해봐. 너 혼자 우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준석이는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꽤 힘이 있고 나는 정치판에 있어. 넌 그냥 공장 직원일 뿐이야. 그래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진실? 태욱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결정하는 건 힘 있는 사람들이야.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네요. 야, 이민호. 태욱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다시 사라져. 안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다칠 수 있어. 민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협박 잘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태욱은 민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서가 나야. 그놈이 협상을 거절했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전화 너머로 이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그날 밤 민호는 부모에게 태욱과의 만남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호와 미숙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상대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민호야,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미숙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민호가 한강공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이상한 냄새가 골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왔다가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뭔가 탄내 같은 것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누가 이른 아침부터 뭘 태우나? 정호가 중얼거리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냄새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입구 앞에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문짝에는 검은 글씨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꺼져라. 정호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급히 미숙과 민호를 깨웠습니다. 여보, 민호야, 빨리 나와봐. 미숙과 민호가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문 앞에 협박 메시지를 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이. 정호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호가 정호를 달랬지만 자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욱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전 민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고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경찰서에 다녀올게요. 경찰서? 미숙이 놀랐습니다. 네, 10년 전 사건을 다시 신고하겠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부터 알려야죠. 하지만 민호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10년 전과 같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민호? 아, 그 자살 사건 말이야? 형사가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10년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야. 제가 여기 있잖아요. 형사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분증 있어? 민호는 가짜 신분증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이봐, 이민호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난치지 마. 나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민호는 허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식당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단골들도 보이지 않았죠. 이상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라뇨? 아니,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도네요. 정미식당에 무서운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정호와 미숙은 서로 바라봤습니다. 태욱과 준석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호가 경찰서에서 돌아왔을 때 식당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호가 급히 식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호와 미숙은 무사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야,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갔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우리를 째려보고 가더라고. 그날 밤 10시 민호 가족이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 소리야? 정우가 창문을 열어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불꽃이 유리창을 통해 보였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불이야, 불.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아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이 크게 번진 상태였습니다. 소화기를 찾아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119에 신고해. 정우가 외쳤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식당 내부가 많이 탔습니다. 다행히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10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정우가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방화 의심됩니다.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발화한 게 아니라 입구 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민호는 입구 근처 바닥에서 이상한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타지 않은 협박장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조용히 사라져라. 정호는 불타버린 식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잔인한 거냐? 정우가 오열했습니다. 미숙도 남편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민호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야, 민호야.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악한 놈들이 하는 짓이지. 하지만 민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부모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다시 떠날게요. 그럼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안 돼. 미숙이 민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를 잃고 10년을 지옥처럼 살았다. 다시는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민호야, 우리 같이 싸우자.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불타버린 식당 앞에서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민호 씨인가요? 불타버린 식당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던 민호 가족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누구세요? 정우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위협을 받은 터라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불안했거든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0년 전에 민호와 같은 반이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야? 오래간만이야, 민호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민호는 지훈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키 작고 말 없던 그부가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소심한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았죠. 지훈아, 어떻게 나를 찾았어?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고 있어. 정미식당 사장님 아들이 돌아왔다고. 지훈이 불타버린 식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왔는데 이런 일이.
정호와 미숙은 지훈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불행한 일만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었거든요. 혹시 당신도 그 사람들과 연관된 거 아니에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훈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호를 도우러 온 거예요. 도우러 왔다고?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10년 전 그날. 나도 화장실에 있었어. 민호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있었어. 그래서 모든 걸 봤어. 태욱이가 성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성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호와 미숙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증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훈이 너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욱이가 성준이를 밀었고 성준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말리려고 했지. 미숙이 지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호가 억울하게 죽은 걸로 처리됐는데.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정호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민호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당시에 말했다가는 지훈이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태욱이와 준석이가 나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증언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민호 때문에, 그리고 민호 부모님 때문에. 민호가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지훈아. 과거는 어쩔 수 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민호야. 지훈이 감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그래서 온 거야.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증언할 준비도 되어 있어. 정호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늦었지만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거야. 태욱이는 국회의원 비서가 되었고 준석이는 큰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알고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식당에 불을 낸 것도 그들이에요. 지훈이 불타버린 식당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악독한 놈들이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이번에는 내가 함께 싸울게. 지훈아, 위험할 텐데.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 내 아이가 자랄 세상에서 이런 불의가 계속되어서는 안 돼. 지훈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이 지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그런데 혹시 너 당시 상황을 녹음한 건 없어? 녹음? 민호가 갸우뚱했습니다. 핸드폰이나 다른 기기로. 민호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있어. 뭐가? 당시에 휴대폰을 숨겨놓고 녹음 기능을 켜뒀어. 혹시 몰라서. 민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태욱이와 준석이가 성준이 죽은 직후에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거야. 지훈과 정호, 미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럼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야?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아. 야, 민호가 뒤집었으면 끝이야.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잖아. 이런 대화들이 다 들어있어. 그 파일은 어디에 있어? 정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원룸에 숨겨뒀어. 혹시 몰라서 백업도 만들어뒀고. 지훈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녹음 파일과 내 증언이 있으면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어.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파일을 가져오는 거야.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을 텐데. 내가 가져올게. 지훈이 자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전할 거야. 정말 고마워, 지훈아. 정우가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군요.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가 의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부산으로 출발할게. 이틀 안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불타버린 식당 앞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부산에서 녹음 파일을 가져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 가족은 임시로 근처 모텔에서 지내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훈이 가져온 녹음 파일에는 정말로 태욱과 준석의 결정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새로 담당이 된 젊은 검사가 파일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명확하고요. 민호와 지훈, 그리고 정우와 미숙은 검찰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공식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검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태욱은 현직 국회의원 비서이고 이준석은 지역 유지입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죠.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10년 만에 재조명되는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피고석에는 김태욱과 이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비싼 정장을 입고 유명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증인 박지훈을 호명합니다. 지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죠.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있었습니다. 평소 괴롭힘을 당해서 숨어 있던 거였어요.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김태욱이 박성준을 밀었습니다. 성준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태욱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기억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습니까? 이해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지훈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이민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욱과 준석이가 민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야, 민호가 뒤집었으면 끝이야.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잖아 라고 했습니다. 이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10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민호가 뒤집었으면 끝이야.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잖아. 맞아. 어차피 그 새끼는 왕따잖아. 누가 믿겠어? 부모들한테 말해서 경찰도 우리 편으로 만들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태욱과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욱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이 녹음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과수에서 이미 검증을 마쳤습니다.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임이 확인되었어요. 준석이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욱이 놀란 표정으로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준석 씨, 정확히 무엇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에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민호는 무죄입니다. 준석아, 뭐 하는 거야? 태욱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끝났어, 태욱아.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어.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계속 진술하세요.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욱이 박성준을 밀었고 성준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이민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는 저희 부모들이 돈과 인맥으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담당 형사도 매수했고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욱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준석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욱 씨도 진술하시겠습니까? 태욱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법정에 감동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지훈이 서로 끌어안았고 정우와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민호 씨, 재판장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민호가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민호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민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억울함을 참고 살았지만 드디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돕고 싶어요. 정우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것에 감사해요. 지훈이 민호와 악수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네.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법정을 나서는 민호 가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이 마침내 끝났고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모텔방에서 가족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식당은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욱과 이준석은 각각 15년과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들도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며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죠. 재판 과정에서 받은 국가배상금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식당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호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거든요. 민호야, 정말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미숙이 불타버린 식당 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곳이 우리 집이잖아요. 민호가 공사 중인 식당 내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우가 새로 설치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미식당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죠. 공사가 끝나고 식당을 다시 연 첫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뉴스를 본 시민들이 민호 가족을 응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제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민호야, 여기 국밥 하나 더. 정우가 홀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아버지.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손님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만석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맛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동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리가요. 똑같은 레시피인데. 미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다른 맛이 나요. 더 따뜻하고 깊은 맛이.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재판 이후로 민호와 더욱 가까워진 지훈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호야, 첫날 장사 어째? 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어. 지훈아, 정말 고마워. 민호가 지훈과 악수했습니다. 내가 고맙지. 용서해줘서. 지훈이 감격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친구잖아. 지훈이 민호 부모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훈아, 어서 와. 국밥 먹고 가. 미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당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민호 가족은 하루 일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미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정우가 장부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민호는 10년 전 자신이 앉던 자리에 앉아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자리가 된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아들아?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좋은 아들이 되겠어요. 정우와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미 최고의 아들이야. 정우가 감격해했습니다. 맞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미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이민호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성준이 어머니입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미안해요. 1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성준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성준 어머니께 깊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준이도 피해자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성준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미숙이 성준 어머니를 부축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가세요.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식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악몽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민호가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에 맞는 진짜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정호와 미숙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민호야, 아직 안 올라와? 미숙이 물었습니다. 지금 올라갈게요, 어머니. 우리 함께 올라가자. 정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비로소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어 살았던 민호는 이제 당당히 햇빛 아래 서 있습니다.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